1973년 3월 27일 밤 로스앤젤레스의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말론 브란도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Marlon Brando in The Godfather. 대부의 비토 콜레오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수상이었죠. 그런데 무대에 오른 것은 말론 브란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 사첸 리틀 패더였습니다. 사첸 리틀 패더는 브란도를 대신해서 수상 거부 성명을 대독하기 시작합니다. 할리우드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다뤄온 방식에 항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야유가 터져나왔고 시상식 관계자는 60초를 넘기면 끌어내겠다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날 밤 시상식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부의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가 그날의 야유에 대해서 리틀 패더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까지는 반세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0년. 그로부터 53년이 지난 2026년 7월 29일, 이번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조명도 야유도 60초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7개, BTS의 7멤버가 각자의 계정에 올린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과 열흘 전에 월드컵 결승전의 하프타임 무대에서 전 세계를 향해 다이너마이트를 불렀던 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섰던 뮤지션들이 열흘 뒤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시상식을 거부한 겁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가디언은 이 사건을 두고 부드럽지만 매우 강렬한 비난이라고 썼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조금 비틀어 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정중함이 충돌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중하게 차별하는 자와 정중하게 거부하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미는 무엇을 했고 방탄소년단은 무엇을 거부했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시상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이너의 컬처 쇼크 특집입니다. 마음을 담아 더 맛있는 완전 균형 영양식 유케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내년 2월에 열리는 제69회 시상식부터 새로운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K-팝, J-팝, C-팝처럼 아시아 시장에서 유래한 대중음악 가운데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카데미는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다양성을 조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축하의 언어입니다. 인정과 포용의 언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방탄소년단은 그 축하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을 하나 더 준다는데, 트로피를 들 확률이 높아진다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부문의 이름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지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미의 다른 부문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팝, 록, R&B, 컨트리, 재즈, 클래식. 서구의 음악은 장르로 분류됩니다. 이 장르가 뭡니까? 그 음악이 어떤 소리를 내는가, 어떤 미학을 추구하는가, 즉 만들어진 것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부문은 다릅니다.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은 그 음악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만든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서구의 음악가는 자신이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아시아의 음악가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분류됩니다. 베스트 유러피안 팝 뮤직 퍼포먼스? 이런 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의 백인 뮤지션은 팝이라고 하는 보편의 영토에 살고요. 아시아의 뮤지션은 아시아라고 하는 특수의 구역에 사는 것이 이 시상식이 그리는 세계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해부했던 것이 정확히 이 시선입니다. 서양은 스스로를 정의한다. 동양은 정의당한다. 서양은 개별자들의 세계지만 동양은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집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대중음악은요,
산업의 구조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미학도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화도 전혀 다른 것처럼 대중음악도 전혀 달라요. 그러나 이 새로운 부문 안에서 그 차이는 아무래도 좋은 게 됩니다.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시아라는 사실 하나면 충분한데. 100년 전 유럽의 박물관이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일본 이 유물을 다 모아서 오리엔트관이라고 해서 한 관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100년 전 유럽과 2026년의 그래미가 K-팝, J-팝, C-팝을 한 칸에 몰아넣은 것, 이 거리는 전혀 멀지 않아요. BTS의 처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정규 5집이죠. 아리랑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앨범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미국 시장 한복판에서 미국의 팝스타들이랑 같은 링에서 겨뤄서 이긴 앨범입니다. 아시아 1등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미 본상, 제너럴 필즈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그래미가 별관을 하나 짓는 겁니다. 이 본관의 문 앞에 방문한 아시아 뮤지션한테, 자, 여러분, 저쪽에 당신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별관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미는 몰랐을까요? 지리로 음악을 구분하는 일이 무엇을 낳는지,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래미는 알면서 그랬습니다. 그래미가 순진해서 둔감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지적해서 고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2013년에 그래미는 베스트 어반 컨템포러리 앨범이라는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반, 이 도시적이다. 이 말은 사실 미국 음악 산업에서 반세기 가까이 흑인 음악을 뭉뚱그려서 부르는 완곡어법으로 쓰였습니다. R&B든 힙합이든 펑크든 흑인이 만들면 어반이죠. 그리고 2020년 1월 이 구조를 정면으로 걷어찬 사람이 나타납니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그해 그 사람은 앨범 이고르로 베스트 랩 앨범을 수상했는데, 문제는 이고르가 랩 앨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디스코와 펑크와 R&B를 넘나드는, 굳이 말하자면 팝에 가까운 앨범이겠죠. 수상 직후에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외모의 사람들이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면 그들은 항상 랩이나 어반 카테고리에 집어넣는다. 어반이라는 말은 내게는 N워드를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부르는 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왜 우리는 그냥 팝이 될 수 없는가? 이 수상이 반쪽짜리 칭찬처럼 느껴진다면서 이런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어린 사촌 동생이 게임을 하고 싶다니까 선이 안 꽂힌 컨트롤러를 쥐어주고 조용히 시키는 것 같다. 선이 안 꽂힌 컨트롤러. 저는 이보다 정확한 비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너에게도 트로피를 주겠다. 다만 게임기랑은 연결되지 않은 트로피. 진짜 시상식이랑은 안 되는 거. 작동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트로피처럼 생겼어. 이러면서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분리된 카테고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그래미는 이 비판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5달 뒤죠. 2026년 6월에 어반 컨템포러리 부문의 이름을 프로그레시브 R&B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같은 해 11월에 그래미는 월드 뮤직 부문의 이름을 글로벌 뮤직으로 바꾸면서 공식 성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개명은 이전 명칭이 품고 있던 식민주의의 함의와 결별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문장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가 아닌 지역의 음악을 별도의 칸에 몰아넣는 분류법에 식민주의의 함의가 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비평가로서의 해석이 아닙니다. 레코딩 아카데미가 2020년에 발표한 공식 성명의 문장입니다. 그래미는 별장으로 안내하는 이 방식, 이 칸막이가 개토를 만든다는 걸 모르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6년 뒤에 바로 그 기관이 아시안 팝이라는 새로운 칸막이를 세운 겁니다. 이건 무지가 아니에요. 재범이죠. 초범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자기가 직접 반성문까지 쓴 재범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미의 신뢰가 무너진 사건. 후보를 최종 결정해왔던 익명의 심사기구를 지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위원회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래미에 내 음악을 출품하도록 두지 않겠다. 파장이 커지자 그래미는 결국 그 비밀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문제를 지적당하고 인정하고 고치는 신용을 하는 거, 지난 몇 년간 그래미가 해왔던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패턴은 반복되죠. 방탄소년단이 보이콧 선언을 한 바로 그 다음날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가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 부분은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티스트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장르 부문의 출품에도 본상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외되지 않는다. 서류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어반 컨템포러리 시절에도 흑인 뮤지션이 본상 후보에 오르는 걸 막는 규정은 없었어요. 규정이 막는 게 아니거든요. 관성이 막는 겁니다. 저 음악을 위한 방이 따로 있다 라는 인식이 투표자들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에 본상은 자연스럽게 아까 그 방 바깥의 음악들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칸막이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규정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명문화된 배제가 아니라 정중하게 안내되는 이 별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이콧 선언 이후에 그래미 홈페이지에서 BTS의 2021년 다이너마이트 공연, 2022년 버터 공연, 이 두 개의 영상이 검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해당 영상들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청률이 필요할 때는 무대에 세우고 항의하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흔적부터 지우는 이 행보에 대해서 굳이 긴 논평을 하진 않겠습니다. 원래 기관의 품격이라고 하는 건 위기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무엇을 한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을 거부한 사람들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역사에는 뚜렷한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받지 못한 자, 거부당한 거부. 1958년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의사 지바고를 쓴 사람이죠.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때 놀랍고 기쁘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58년에 살지는 않았지만 책에서 본 걸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파스테르나크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러시아 혁명을 비판적으로 그렸다라는 이유로 소련 정부랑 작가 동맹의 맹공이 시작된 거죠. 작가 동맹에서 제명당했고요. 국외 추방 위협에 몰렸고 결국은 러시아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 같다. 제발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당시 흐르쇼프한테 탄원서를 냈어요. 그 대가로 수상을 포기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 자체가 적의 체제가 주는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련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파스테르나크는 2년 뒤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1989년이 되어서야 파스테르나크의 아들이 아버지의 메달을 대신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파스테르나크가 노벨상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물에 갇힌 짐승. 파스테르나크한테는 받을 자유도 없었고 거부할 자유도 없었어요. 권력이 예술가를 이기던 시대, 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거부한 자의 이야기죠. 1964년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구토라고 하는 작품이 아주 유명하죠.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최초로 순수한 자의에 의한 노벨상 거부였어요. 그가 밝힌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작가는 자신이 하나의 제도로 변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 사르트르라는 이름과 노벨상 수상자 사르트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무게가 되니까 그 순간 작가가 제도에 편입된다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레지옹 도네로 훈장도 거부했고요. 만약 소련이 레닌상 준다 그래도 자기는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이 서구 작가들에게 편중되어 왔다는 점도 지적을 했어요. 1964년에 이미 상이라고 하는 제도의 지리적 편향성을 지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층위는 시상식이라고 하는 형식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1971년 조지 C. 스콧 패튼 대전차 군단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의 수상자가 되었는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배우 역사상 최초의 오스카 거부입니다. 시상식은 2시간짜리 고기 퍼레이드다. 연기는 서로 우열을 겨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가 상을 빌미로 경쟁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순위표 위에 올려놓는 행위, 이거 자체에 대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말론 브란도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 사람은 거부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무대를 내준 겁니다. 그 순간은 영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 층위, 2020년 2월에 세자르에서 아주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죠. 로만 폴란스키가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되니까 아델 에넬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치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함께 협업했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연출한 셀린 시아마 감독, 그리고 여러 영화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아델 에넬의 퇴장은 상의 거부를 넘어서 이 상을 주는 공동체와의 절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자, 받지 않은 자, 형식을 거부한 자, 무대를 내어준 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 무수히 많은 이들의 계보 위에 2026년 BTS가 있습니다. 근데 BTS가 거부한 건 다르죠. 뭐 상을 받아놓고 돌려보낸다거나 시상식장에서 자리를 뜨는 게 아니라 출품을 거부한 겁니다. 심사대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걸음을 멈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르트르가 거부한 거는 심판의 결과였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거부한 것은 심판의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에게는 우리 음악을 분류할 권한이 없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상식이라는 제의가 성립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거부인 거죠. 존재하는 거부의 형식 가운데서 가장 정중하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 세 개의 문장이 하나로 겹친다고 생각해요. 작가는 자신이 제도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라고 말했던 사르트르와 왜 우리는 그냥 팝이 될 수 없느냐 라고 물었던 타일러,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단 음악 그 자체로 들리기를 바란다는 BTS, 1964년 파리와 2020년의 로스앤젤레스와 2026년의 서울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발화된 같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기준으로 분류하려는 이 제도에 대해서 예술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대답인 거죠. 물론 반론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이콧을 비판적 메시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리랑의 수록곡 대부분이 영어 가사이기 때문에 아시아 언어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이 신설 부문에 분류될 가능성 자체가 낮았고 본상 수상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잃을 것이 없는 거부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 대중음악 연구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 판을 분석했는데 아시안 팝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순간 방탄소년단은 그 상을 받으면 본상이 아닌 특별전상을 받은 모양새가 되니까 의미가 퇴색되고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갇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품 거부는 영리한 선택이다 라는 평가인 거죠. 저는 이 분석이 상당 부분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보이콧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미를 향한 고발을 오히려 더 두껍게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되게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그래미의 문을 두드려왔던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석권한 세계 최정상 그룹에게 새로 생긴 카테고리가 제시한 선택지가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지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받아도 지고 못 받아도 집니다. 이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불합리한 게임입니다. 그럼 이런 게임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유일하게 품이 있는 수는 판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전략이 명분이 되고 명분이 전략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사르트르의 거부 역시 결과적으로는 사르트르의 이름을 노벨상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르트르의 거부를 계산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르트르의 선택은 옳았고 그게 유리했어요. 옳은 선택이 유리하기까지 하다. 이건 그 선택에 흠결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의 그룹이 장르 전체를 대변해도 되냐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변이 아니라 선례입니다. 그리고 선례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거부는 거부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파스테르나크에게는 거부의 자유가 없었어요. 위켄드가 보이콧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켄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신인이 출품을 거부해요? 세상은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그래미가 아쉬운 게 아니라 그래미가 그 아티스트가 아쉬운 그런 위치에 오른 아시아인 뮤지션은 BTS가 처음입니다. BTS는 그 힘을 자기 몫의 트로피를 챙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올 이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두는 데 쓴 겁니다.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BTS의 행보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노는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미의 권위를 승인하는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그 상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다른 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격하입니다.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은 한국 영화가 왜 오스카 후보에 오르지 못했냐는 미국 매체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스카는 국제 영화제가 아니다. 매우 로컬이다. 이 한 문장이 미국에서 일으킨 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오스카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스카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인 거죠.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던 시상식이 뭐 지역 축제치고는 꽤 괜찮은 행사, 이 정도로 다시 명명되는 순간, 이때 알려준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권위를 이기는 방법은 그 권위의 문을 두드리면서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상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상식과 예술가 사이에서 권위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상예술대상 1차 심사를 하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상위 예술가를 인정해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실은 반대예요. 시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을 축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예술로부터 축성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미가 위대한 거는요, 위대한 음악가들이 그 무대에 서줬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참가를 승인해주는 동안에만 그 상은 권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브로드웨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상징 권력, 모두가 믿어주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힘, 출품 거부는 시상식이라는 제도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행동인 거예요. 최고의 아티스트가 당신들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공표하는 순간에 축성의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미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비난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그들은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장면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보이콧 선언 이후에 팬덤 아미가 아리랑의 수록곡 하나를 78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려놨습니다. 곡명이 에일리언스. 글로벌 팝 시장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정체성, 그 번민을 이방인에 빗댄 노래거든요. 시상식이 BTS를 아시안이라고 하는 칸에 넣으려고 하자 팬들이 이방인의 노래를 세계 전체에 1위로 올리는 것으로 답을 한 겁니다. 사르트르가 말했었던 안과 조망, 이 참여라고 하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 연루된 자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78개국의 팬들은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가장 일상적인 행위로 하나의 성명을 발표한 셈입니다. 당신들의 분류를 우리는 승인하지 않겠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시장에 내놓는 앨범에 가장 한국적인 이름을 붙였고, 그 앨범으로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그 앨범을 그래미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리랑이 어떤 노래입니까? 남겨진 자가 떠나는 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아주 처절한 노래죠. 그리고 그 노래에는 우리 특유의 어법이 있죠. 저주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봐서 발병난다. 굉장히 서늘하면서 정중한 한 줄입니다. 발병이 나는 것은 남겨진 게 아니라 떠나는 사람이죠. 나를 버리고 가는 길은 온전한 길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노래의 문법입니다. 그래미, 본관의 문 앞까지 걸어온 아시아의 음악가에게 별관을 안내한 순간에 먼저 등을 돌린 것, 그래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문법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끝으로 이솝 우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배고픈 늑대가 살찐 개를 만났어요. 개가 얘기합니다. 나처럼 우리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너도 따뜻한 집 안에서 지붕 밑에서 배부른 끼니를 얻게 될 것이다. 솔깃하죠? 편안함, 안정,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들. 배가 고팠던 늑대가 개를 따라서 솔솔솔솔 걸어갑니다. 그때 늑대의 눈에 문득 그 개의 목에 있는 그 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목줄 자국이죠. 늑대는 즉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묶인 포만보다는 굶주린 자유가 낫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죠. 아주 오래된 결론입니다. 작가는 스스로 제도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라고 했던 사르트르의 문장도 결국은 목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2026년에 이 늑대들은 굶주림을 각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계 전체가 그들의 숲이거든요. BTS를 담기에 그래미의 그릇은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개가 주는 상 따위는 받지 않는 법이죠.
라이넬 컬처쇼크,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